제가 오늘 이제 강연할 내용은 약 만드는 내용을 이제 블록 조립에 비유해서 화학적인 기본적인 내용이랑 그리고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약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용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약학은 화학과 생물이 있습니다. 화학과 생물 두 가지 학문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연계되어 있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약은 화학이에요. 근데 약을 먹는 주체는 생물이에요. 사람은 생명체니까. 그래서 이 화학과 그 생물에 대한 연구, 그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는 이제 기초교육, 유기화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일반화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생물은 생화학에 대한 내용, 일반 생물학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연차가 올라가서 3, 4학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약은 어떻게 합성을 하는지,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 사람의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독성은 어떤지, 그리고 약은 어떻게 만드는지, 첨가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고학년, 5, 6학년으로 올라가면 실제 이제 환자를 대했을 때 우리가 약을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고, 임상적으로 어떻게 환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일반 의약품을 팔아도 되고 어떤 일반 의약품은 팔면 안 되고, 그리고 약을 팔 때 어떻게 복약 지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블록 쌓는 거 어렸을 때 좋아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블록 쌓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블록 가지고 여기 동물들도 작은 동물이나 뭐 차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만들 수 있고요. 건물이나 아니면 이런 성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블록을 쌓아서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약이라는 이런 화합물,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는 물질도 이제 블록을 쌓듯이 조각조각을 조립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가지 약물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에요. 암이라는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져온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열나거나 아플 때 먹는 해열 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이라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어떻게 하면 블록 조립하듯이 조립을 해서 만들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화학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이다 라고 배워서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날 것 같고, 그리고 분자라는 것은 원자와 원자가 결합한 물질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금속이 아닌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공들이 보여요. 그죠? 이 작은 공들이 하나의 원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들은 보통 보면은 대부분 다 유기화합물들입니다. 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합물이에요. 여러분들 원자 배울 때 이제 원소기호들도 배웠을 거고, 그 안에 뭐 수소, 뭐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합물을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고요. 대부분의 약들은 다 유기화합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개수를 하나하나 세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3차원 구조라 세기가 조금 어려운데, 실제 세보게 되면 탄소는 47개가 있고요. 수소는 51개가 있고요. 질소는 1개 있고 산소는 14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 기호와 그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숫자를 쓴 이런 식을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조금 더 어려운 내용 보게 되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원자라는 것은 원자 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죠? 원자 핵은 다시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요 수소 원자 하나의 경우에는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탄소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 6개와
여기 표시하지 않았지만 중성자 6개 그리고 전자 6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자를 보게 되면 이 공들은 다 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자와 원자는 어떻게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은 공유결합이라는 결합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는 가야 아마 배울 수 있을 내용일 텐데, 이 공유결합에 대한 방식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수소가 전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전자 하나를 한쪽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탄소는 전자가 6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 하나를 또 한쪽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소도 전자 하나를 내려놓고 탄소도 전자 하나를 내려놓게 되면요, 그러면 수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이 2개는 이제 더 이상 수소 것도 아니고 탄소 것도 아닙니다. 수소와 탄소가 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수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전자 2개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돼서 이제 음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그 원자 핵들을 이렇게 가까이 놓게 만드는 이런 결합 방식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자에서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공유결합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내어 놓음으로써 서로 공유를 하게 되고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수소는 전자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소는 전자가 1개밖에 없으니까 만들 수 있는 공유결합 개수도 무조건 1개밖에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전자를 옆에다 내려놓아야 공유결합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공유결합을 1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 탄소는 전자가 6개 있는데 공유결합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최대 6개는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핵에 가까이 있는 전자들은 공유결합을 만들지 못하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최대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는데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공유결합의 개수는 최대 4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만들 수 있는 공유결합의 개수가 최소 2개에서 4개까지 이제 공유결합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만들 때 우리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에 제가 공유결합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음전하를 띠고 있다 보니까 공유결합과 공유결합끼리는 서로 가까이 있고 싶을까요? 멀리 있고 싶을까요? 당연히 멀리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S극 S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고 싶어서 서로 멀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탄소 원자 하나가 공유결합을 2개 만든다고 하면, 이 풍선 하나를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면 공유결합끼리 서로 가장 멀리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180도 각도를 만들면서 가장 멀리 있는 방식으로 공유결합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유결합을 3개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풍선을 하나의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부딪히지 않는, 멀어지는 방향은 평면에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면은 가장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멀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공유결합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유결합을 4개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평면에서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풍선 4개를 만들고 가운데를 딱 집어넣고 보게 되면은 공간도형 중에서 정사면체 모양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면체 모양으로 공유결합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들은 실제 분자 구조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소, 이 탄소의 경우에는 공유결합이 하나, 둘, 세 개, 4개가 있는 상태이고요. 선이 4개가 그어져 있죠. 요거는 딱 이렇게 정사면체 모양, 요 모양을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유결합이 3개 있는 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3개 있죠, 공유결합이,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화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실제 그럼 약물을 어떻게 조립해서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조립 방법은 세상의 이치가 다 똑같아요. 블럭 조립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블럭의 경우에도 우리가 돌출 부분을 스터드라고 부르거든요. 스터드라고 부르는 돌출 부분과 튜브라고 부르는 오목한 부분이 만나야지만 이렇게 조립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스터드랑 스터드가 만나면 절대 조립이 될 수 없고요. 튜브랑 튜브가 만나도 절대 조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치가 유기화학, 유기화합물에도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뀌는 것은 전자라는 부분만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는 돌출된 부분을 스터드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치 전자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튜브가 오목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건 반대로 전자가 적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많은 부분과 전자가 부족한 부분이 만나야지만 조립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전자가 많은 부분과 전자가 부족한 부분이 만나서 그 산소와 탄소가 새로운 이런 결합을 만드는 거,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림으로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전자가 많은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자가 적은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 많은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이렇게 공유 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그 유기화합물, 새로운 약을 조립하는 학문, 그리고 조립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이라 유기화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기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조립 방법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빌딩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조들,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런 작은 하나의 블럭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설명한 조립 방법들을 이용해서 차곡차곡 쌓게 되면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약을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과연 우리 유기화합물은 몇 가지나 이제 이론상으로 가능할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이론적으로 조립 가능한 작은 유기화합물의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1 곱하기 10의 60승계의 유기화합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 우주에 떠 있는 별의 숫자를 다 세보면은 대략 7 곱하기 10의 22승계라고 합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숫자죠. 우주에 떠 있는 별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유기화합물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모든 전 세계에서 만든 유기화합물의 수는 현재까지 약 6천만 개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 6천만 개 정도를 인류가 만들어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물질들을 약으로도 만들고 제일 피부에 좋다고 하는 물질들을 찾아서 화장품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은 뭐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약이라는 걸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바는 없더라도 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질병을 치료하는 데 먹는 물질이라고 이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면 가장 좋겠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상을 억제하거나 또는 통증만 억제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약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아플 때 먹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어느 정도 항상성, 어느 정도 기준점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체온도 그렇고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혈액의 pH도 그렇고요. 혈압, 혈당, 삼투압 모든 것의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점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질병인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약이라는 물질은 이 질병인 상태에서 다시 정상 상태로 돌려주려고 하는 물질이 기본적으로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을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면은 이 정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반대 방향으로 옮겨가게 되어서 요거 자체로도 이제 질병 상태를 일으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직은 없겠지만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질병들은 혈압이나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정상 범위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거나 과다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저혈압, 저혈당 쇼크에 오게 돼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잘 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놓는 제도가 여기 나와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는 게 있고요. 전문의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약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 그냥 살 수 있는 약들을 우리가 일반의약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전문의약품은
너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딱 정해진 대로만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해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약을 이런 전문의약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의약품인지 전문의약품인지는 약 겉표지에 일반의약품입니다 또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일반의약품 얘기를 조금 이제 더 하려고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요 일반의약품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게 되면은 유효 성분으로 여기가 아세트아미노펜, 여기도 유효 성분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물질은요, 여러분들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플 때 열을 낮춰주고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이고요. 세계 3대 진통제 중에 단연코 처방률 1위입니다. 이 약은 그만큼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판매 1위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머리 아플 때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입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10번에서 100번 이상은 아마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자기도 알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먹었을 것 같아요. 다른 약들을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세트아미노펜을 만드는 원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화학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은 이제 요물질로부터 이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요물질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NO2라는 부분은 질소, 산소, 산소예요. 이 부분을 환원을 하게 되면 질소, 수소, 수소가 되고요. 요 블럭과 요 블럭을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해열 진통 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경우에는 석유나 석탄에서부터 이제 추출한 물질로부터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만들게 돼서 대부분의 약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그 기원은 석유나 석탄에서부터 조립해서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블럭을 조립을 하면은 약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2가지 블럭을 조립하는 기본 원리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가 많은 것과 전자가 적은 것이 만나서 조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자가 많은 부분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자가 적은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만나서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이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유기화학에서는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질소와 여기 탄소 사이에 공유결합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세트산이라는 식초의 주성분이 이제 부산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약을 만들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유명한 약을 여러분들도 여기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이 정말로 재밌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화학이나 약학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해서 유기화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화학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좀 더 깊이 더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또 약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많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약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주셔서 그 부분에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모르는 단어들이나 저희가 막 궁금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엄청 자세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학은 제가 접하기 어려운 분야였는데 블로그에 글을 해주시고 약간 쉽게 설명해 주셔서 새로운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